낭만서점 69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주소년 박경환입니다. 안녕하세요. 평문수는 허입니다. 네, 저희가 또 조금은 오랜만에 만난 기분입니다. 네, 지난주 방송이 정세랑 작가님과 박혜진 평론가님이 출연하신 방송이었잖아요. 네. 예, 알랭드 보통의 소설에 대해서 저희와는 다른 또 관점에서 이야기를 나누셨더라고요. 특별편이었죠. 남자가 있는 알랭드 보통을 했다면 여자가 읽은 알랭드 보통 편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녹음하고 있는 시점이 그러니까 그 방송이 업로드된 지 얼마 안 돼서 네네. 저는 아직 다 못 들었거든요. 네. 네. 어젯밤에 올라왔다고 들었습니다. 예, 좀 제가 다 청취한 다음에 네. 예, 소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녹음이 올라가고 난 다음에는 벌써 이슈가 조금 지났을 텐데요. 노벨문학상 발표가 되었습니다. 예, 노벨문학상 뭐 늘 이 매해마다 초미의 관심이죠. 한국에서는 과연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네, 늘 관심의 대상인데 이번에 노벨문학상 후보로 유력했던 작가가 뭐 무라카미 하루키라든가 아프리카의 작가인 은구기야 시온고 예, 정도가 유력했는데 뭐 필립 로스도 포함해서요. 예. 근데 의외의 인물이 받았습니다. 아니 우리 밥 형님은 음악인이기도 하시고 예. 뭐 시집도 내셨다고는 들었습니다. 네. 근데 유력하지가 않았나요? 후보에 없었던 거예요? 유력 후보는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거론은 됐다고. 8위에 네. 있었다. 그런데 이렇게 수상을 하게 되셨는데 예. 또 감감무소식이세요. 계속 기타 치는 영상만 나오던데. 예. 제가 오늘 신문 기사를 봤는데요. 밥 딜런이 노벨문학상 위원회의 연락을 받지 않고 있대요. 네. 네. 왜 그럴까요? 궁금하네요. 본인이 바쁜가? 그냥 무시하겠다는 전략인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수상 거부도 아니고 그렇다고 받아들이겠다도 아니고. 할 말이 준비가 안 돼서 그런 걸까요? 그러니까 궁금하네요. 시상식에 참여할지 안 할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예, 뉴스를 보니 뭐 11월 말에 마지막 공연이라 예. 뭐 공연 핑계도 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네.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경환 씨는 이번 노벨문학상 수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일단. 다들 깜짝 놀랐죠, 뭐. 네네. 그리고 밥 딜런이 이렇게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지 잘 몰랐습니다. 계속 라이브 공연을 하고 예, 있는 줄은 예. 몰랐군요. 예. 네. 그리고 이렇게 조명되고 나니까 제가 그렇게까지 밥 딜런 음악에 관심이 없었다는 거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앨범도 좀 다시 들어보고 가사도 살펴보고 했는데 굉장히 노랫말이 좋더군요. 바람만이 알고 있다. 그렇죠. 뭐 밥 딜런의 이 수상에 대해서 한국 문학계에 있는 분들도 역시 이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밥 딜런 수상에 대해서 그럴만하다. 음악도 시의 영역 아니냐. 뭐 고대의 문학으로 올라가면 전부 노래에서 이런 문학들이 탄생한 것이고 그런 점에서 뭐 이번 밥 딜런 수상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쪽도 있고요. 반면에 어쨌든 노벨문학상이 근대문학에 대한 수상을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기관이고 또 그렇게 어떤 문학의 폭을 마음대로 넓혀버리면 전부 음악계에 있는 모든 좋은 가사들은 또 노벨문학상의 어떤 후보로 올라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요. 네, 뭐 이러한 반론도 있는데요. 이 노벨문학상이라는 게 매년 열리는 거잖아요. 네. 근데 뭐 올해 최근 들어서 두드러지게 뭐 신보를 발표했나요? 밥 딜런의 예전 작품들이 그렇게 인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쌓여서 네네, 그렇죠.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싶은데 사실 노벨문학상의 어떤 주체, 그러니까 그런 심사위원들이 노벨문학상의 이슈를 이런 식으로 뭐 르뽀에 해당하는 어떤 논픽션의 그 작품에 수상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밥 딜런에게 준다던가 약간 문학계 외연을 넓히는 방식으로 지금 이슈를 만들고 있는데 과연 이게 좋은 방식인가? 노벨 문학상이 관심을 받고 싶구나. 그렇죠. 그런 생각은 조금 들고요. 근데 뭐 저는 뭐 밥 딜런의 수상 자체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부정하거나 나쁘게 생각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럼요. 훌륭한 예술가죠. 네. 다만 밥 딜런보다 더 좋은 가사를 쓰거나 더 좋은 노래를 만들었던 그 모든 뮤지션들 역시 그럼 노벨 문학상이 후보로 올라야 하는 것인가? 네, 그런 의문도 있고요. 네. 생기네요. 저희가 또 공지해드릴 내용이 좀 있습니다. 낭만서점 낭독극장 그리고 시인과 함께하는 시낭독회 모두 5번에 걸쳐서 열립니다. 취한 밤이라는 제목으로 열리게 되는데요. 예. 스케줄을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우선 10월 28일 금요일 7시 반에요. 이기호 작가님이 출연을 합니다. 그리고 뮤지션으로는 김무즈, 홍예림 씨가 출연을 하는데요. 웬만해선 아무렇지 않다로 저희도 함께 공연에 참여를 하고요. 네. 또 11월 5일 토요일에 7시 반에 성석재 작가님 첫사랑과 미리도 괴리도 없이를 가지고 헤르츠 아날로그가 같이 출연을 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네, 이때는 허희 씨와 제가 함께 또 낭독과 사회를 맡으면서 낭만서점 공개방송과도 같은 느낌을 보여드릴 거고요. 네, 또 소설가 분들과 함께하는 시간 외에 시인과 함께하는 시낭독회도 있습니다. 네, 3번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데요. 네, 황인찬, 안미린 시인님이 11월 4일 금요일에 출연하시고요. 11월 11일에 금요일입니다. 오은, 서효인 시인, 그리고 11월 12일 토요일에는 김용택 시인과 박준 시인이 출연합니다. 네,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제가 사회를 보는데요. 전부 티켓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놀라운 가격이네요. 낭독극장은 낭독과 음악이 어우러지고 또 맥주 한 잔을 나누어 준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티켓가가 15,000원이에요. 선물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우선 교보문고에서 지금 그 워켄든의 아크호를 이제 개장을 했잖아요. 네.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겠다는 홍보 목적으로 그렇습니다. 거의 이윤을 남기지 않는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다고 하네요. 이윤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적자라고. 예.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어메이징한 가격인데요. 시낭독회는 심지어 이제 뮤지션들이 출연하지 않기 때문에 또 10,000원입니다. 네. 선물과 맥주 한 잔 그리고 낭독회. 그렇습니다. 벌써 티켓이 꽤 많이 나갔대요. 네네. 네, 여러분 좀 서둘러서 예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댓글 소개도 해드려야죠. 자, 꽤 많은 분들이 또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비기너스님입니다. 윤PD님, 허희님, 경환님, 김PD님. 김PD님 드디어. 예, 저희 제작진을 모두 섭렵하셨습니다. 4명입니다. 모두 안녕하세요. 시라노 편 유난히 재밌게 작업하신 공기가 느껴져요. 낭만 연극부. 감사하게 잘 듣고 있습니다. 연극부 하니까 저희 또 취한 밤 그러니까요. 섭외하신 연극 배우님들 생각이 나네요. 맞아요. 우리 낭독극장 할 때 저희들의 연기력을 보강해 주시기 위해서 연극 배우 한 분이 출연하시는데요. 그렇게 미남이라고 소문이 지금 자자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한편으로는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비교될까봐. 네. 너무 많이 차이가 날까봐. 그래도 저희 낭만서점 그 팬분들이 허희랑 박경환 잘하지 않냐라고 생각하고 계시다가 프로가 이제 딱 등장을 해서 하는 걸 보고 아유 쟤네 참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상반된 매력이 또 있겠죠. 윤떠님이네요. 오랜만에 후기를 남기네요. 낭만서점을 들으면서 항상 느끼는 게 독서를 더욱 풍성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읽었어서 기억이 가물가물한 책이었는데 낭만서점을 들으며 다시 한번 상기시킬 수 있었어요. 작가에 대해 몰랐던 이야기도 듣고 허위평론가님의 색다른 해석도 들어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사실 눈물바다에 빠진다는 걸 그렇게 해석하실 줄은 몰랐거든요. 여튼 항상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저도 이렇게 해석에 대해서 그 책을 읽을 때는 그냥 읽어요. 근데 낭만서점 방송을 하다 보면 아이고, 애드립이었어요? 예, 경환 씨랑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런 게 아닐까? 라고 던지게 되는데 그게 얻어 걸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구나. 좋았어요 진짜 눈물바다. 그렇고요. 김혜평이야님 너무 잘 들었어요. 요즘 하루가 너무 지치는데 위안이 되네요. 앞으로도 계속
방송 부탁드려요 하셨습니다. 자, 현스님입니다. 낭만 두 남자 편에서 허이님께서 감정을 담아 글을 읽어주셨는데 연기력이 좋다고 느껴진 것 같습니다. 이거 연기력에 가로하셨고요. 네. 가로하고 물음표 하셨고요. 항상 유쾌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렇죠. 제가 그 앙칼진 연기 스스로 자평하게 그걸 좀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괜찮으신 것 같아요. 네. 네, 약간 따지거나 네. 삐지거나 뭐 이런 쪽을 좀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레프트필드님, 정세랑 작가님 사이다 100병 드링킹. 벌써 들으셨군요. 네, 남겨주셨네요. 정세랑 작가님이 정말 말씀을 속 시원하게 해주셨나봐요. 혹시 뭐 남자편이 약간 공격당하는 그런 얘기는 없을지 걱정이 됩니다. 들어봐야겠습니다. 아니 뭐 하셨을 수도 있겠죠. 네. 네, 저희 두 분께 선물 드리도록 할까요? 네. 먼저 낭만 연극부를 많이 칭찬해 주신 비기너스님께 선물 하나 보내드리고 싶고요. 예. 또 다른 한 분으로는 김해평야님께 요즘 하루 너무 지치다고 하시는데 네, 그 위안의 선물로 저희가 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두 분께서는 북뉴스@교보북.co.kr로 선물 받으실 주소를 남겨주세요. 책이 가득한 소설을 사랑하는 책방, 이곳은 낭만서점입니다. 소설 전문 팟캐스트 낭만서점 속 코너입니다. 이슈를 담은 책 시간인데요. 얼마 전 미국에서 머리가 맞붙은 샴쌍둥이의 분리수술이 페이스북으로 중계돼서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네. 무려 27시간에 걸쳐서 분리수술을 견뎌낸 샴쌍둥이는 몇 번의 고비를 넘겼지만 무사히 회복 중에 있다고 하고요. 아이들의 엄마는 SNS를 통해서 오늘 우리 아기들은 처음으로 각자의 침대에서 잠을 잤다면서 이제 조금은 평범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아이들의 앞날을 축복했다고 합니다. 오늘 이슈를 담은 책에서는 분신이라는 주제로 낭만서점 69회에서 다루고 있는 하얀성과 함께 읽으면 좋은 책 두 권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첫 번째 책은 엘러리 퀸의 샴쌍둥이 미스터리입니다. 네. 이 엘러리 퀸이라고 하는 이 작가 자체가 어쩌면 분신이라는 이 키워드와 어울리는 작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그렇죠? 엘러리 퀸은 한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만프레드 리 그리고 프레더릭 다네이라는 두 사촌 형제가 함께 쓰는 필명이라서 그래요. 소설팀이군요. 네. 그리고 엘러리 퀸은 작가 이름인 동시에 지금 저희가 소개해드릴 이 샴쌍둥이 미스터리의 사건을 해결할 주인공 탐정 이름이기도 합니다. 네. 독특한 컨셉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 점에서 이 엘러리 퀸의 이 작품을 저희가 분신이라는 주제와 맞춰서 설명을 해드리는 건데요. 퀸과 그의 아버지 퀸 경감이 오스케와라는 곳으로 휴가를 떠나는데 여기에서 이 산불을 만나 산꼭대기 저택에 갇히게 됩니다. 이 저택에는 이 의사인 사비에르 박사의 치료를 받기 위해 샴쌍둥이가 머무르고 있는데요. 이 퀸이 도착한 그날 밤에 저택 주인이 살해를 당하고요. 산불에 갇혀서 이 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상황에서 이 퀸 부자가 살인범을 잡기 위해서 나서게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벌써부터 뭐 굉장히 스토리가 흥미진진합니다. 네, 샴쌍둥이와 더불어서 또 이 엘러리 퀸이라는 작가의 집중해서 읽어보신다면 흥미로운 독서가 될 것 같고요. 네. 예,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 네. 예. 역시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네요. 네. 오르완 파묵과 마찬가지로 1998년에 받았던 주제 사라 마구의 작품 도플갱어입니다. 눈먼 자들의 도시 참 재밌게 읽었는데 또 그 작가의 다른 책입니다. 도플갱어. 예, 뭐 제목에서도 분신 드러나죠. 도플갱어라는 모티브를 통해서 역시 정체성에 대한 의문을 던지고 있는 작품인데요. 이 영화 에너미의 원작이기도 합니다. 어느 날 우연히 동료의 추천으로 보게 된 비디오 한 편에서 이 주인공인 막시모는 놀라운 장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이 자신과 똑같은
사람. 그러니까 나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이 똑같이 생긴 사람이 거기에 나오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막시모가 그 배우를 추적하게 되고요. 결국 그 배우와 그 부인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리게 되죠. 예. 이렇게 나와 똑같은 사람이 어딘가에 살고 있고 그 사람과 만나게 되면서 벌어지는 네. 혼란스러운 상황들을 도플갱어가 담고 있습니다. 주제 사람하고 판 옹고집전이군요. 옹고집전은 약간 권선징악, 개가천선에 네. 가까운데 이건 주제가 좀 다르죠. 예. 주제 사람하고 작가의 책을 펼칠 때마다 느끼는 건데요. 예. 프로필 사진 정말 잘 찍었어요. 여유 있는 지식인의 느낌이랄까? 네. 네, 이렇게 턱을 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분신 또 도플갱어 모티프를 다룬 오르한 파묵의 하얀 성과 더불어 두 권의 책 추천해 드렸는데요. 이번 가을에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낭만서점 69회에서 다룰 책은요. 오르한 파묵의 하얀 성입니다. 네. 2006년 노벨문학상 수상작가죠. 네, 유명한 작가죠? 그럼요. 네. 그때 이제 오르한 파묵이라는 이 작가의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 작가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하얀 성 오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먼저 작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1952년 터키의 이스탄불에서 태어나 부유한 대가족 속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이스탄불 공과대학에서 3년간 건축학을 공부했는데요. 건축가나 화가가 되려는 생각을 접고 자퇴했습니다. 23세에 소설가가 되기로 결심하고 그 외의 모든 것은 포기한 채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7년 후 첫 소설 제브데트 씨와 아들들을 출간했고요. 이 소설로 오르한 케말 소설상과 근데 이거 뭐 같은 집안에서 소설상 주나요? 좀 오르한이라는 저기 성이 많은가 봐요. 예. 오르한 케말 소설상과 밀리에트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다음 해에 출간한 고요한 집 역시 마다마르 소설상과 프랑스의 1991년 유럽 발견상을 수상했습니다. 하얀 성으로 1985년에 세계적인 명성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오늘 다룰 이 하얀 성이 벌써 출간된 지 30년이 넘었네요. 야, 그렇게 됩니까? 30년? 네. 그러네요. 제 나이랑 비슷하군요. 85년부터 88년까지 미국의 컬럼비아 대학의 방문 교수로 지내면서 집필한 검은 책은 프랑스 문화상을 받았고요. 이 소설을 통해 대중적이면서도 실험적인 작가로 터키와 전 세계에 이름을 알렸습니다. 새로운 인생은 터키 문학사상 가장 많이 팔린 소설이라는 기록을 세웠고요. 내 이름은 빨강은 프랑스 최우수 외국 문학상, 이탈리아 그란찬의 카우보르상, 인터내셔널 임팩트 더블린 문학상 등 그에게 이런 상들을 안겨주었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 정치 소설이라고 밝혔던 눈 2002년작이네요. 이 소설을 통해서는 새로운 형태의 정치 소설을 실험했습니다. 문명 간의 충돌, 이슬람과 세속화된 민족주의 간의 관계 등을 주제로 작품을 써온 파묵은 2006년 문명 간의 충돌, 이슬람과 세속화된 민족주의 간의 관계 등을 주제로 작품을 써온 파묵은 2006년 문화들 간의 충돌과 얽힘을 나타내는 새로운 상징들을 발견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그 밖에 2005년에는 독일 프랑크푸르트 평화상과 프랑스 메디치상을 수상했고요. 노벨 문학상 수상 이후 처음 발표한 순수박물관 2008년작이네요. 이 소설은 사랑이라는 주제의 파묵 특유의 문체와 서술 방식으로 접근해서 전 세계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고 출간되는 모든 나라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예, 뭐 이처럼 오르한 파묵의 수상 경력이 참 화려하죠. 예. 네, 받을 수 있는 거의 모든 상을 다 받았고요. 심지어 노벨 문학상까지. 네. 다 읽기가 굉장히 벅찰 정도로 상을 많이 받으셨는데요. 원래는 건축가나 화가가 되기를 꿈꿨군요. 예. 건축학을 공부했습니다. 공과대학에서. 네. 이스탄불 공과대학. 하지만 대학을 졸업한 건 아니고요. 네. 자퇴를 했는데 소설 쓰기에만 이제 몰두를 하면서 작품을 내기 시작했는데 와, 첫 소설부터 주목을 받았어요. 네. 그 20대 초반에 그런 각오를 하고 또 소설을 써내고 이분의 생각 안에는
소설을 쓰는 그 세계 안에 무언가 있다 하는 그런 철학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예. 공대까지도 자퇴해버리고요. 네. 거기에 자신을 거는 사람이죠. 네네. 네. 이 문학이라는 게 뭐 별거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저는 당연히 문학이 삶보다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문학을 정말 그 삶 중에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매진하는 사람들이 이제 바로 작가, 시인이라는 사람들인데요. 그런 사람들에게 삶의 어떤 비의를 밝혀내는 하나의 방식으로 이 문학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천착하죠. 네네. 그리고 특히나 이렇게 소설가가 되겠다는 결심, 뭐 에세이나 뭐 그냥 짧은 글들을 통해서 자기 견해를 밝히기보다 이야기를 만들고 그 안에 많은 장치들, 글쓰기를 통해서 이렇게 또 수많은 상을 섭렵하시고 자기 세계를 보여주었다는 게 굉장한 작가처럼 느껴집니다. 네. 그 오라운 판묵이 2006년에 노벨문학상을 받았을 때 그 심사평이 이렇죠. 문화들 간의 충돌과 얽힘을 나타내는 새로운 상징들을 발견했다. 네, 이렇게 지금 심사평을 썼는데요. 네. 터키라는 나라 위치의 특성도 반영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터키는 뭐 아시다시피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 지점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아시아의 문명과 또 이 유럽의 문명이 뒤섞이는 굉장히 이질적이고 혼종적인 그런 문화적인 양태들이 나타납니다. 그런 점에서 정체성이라는 것을 당연히 고민할 수밖에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터키에서 나고 자라면서 그런 것들을 체험한 오라운 파묵으로서는 이 동서양의 문명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또 이것이 서로 이질적인 것인가 아니면 융합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었겠죠. 네. 여하튼 이 오라운 파묵이 이 터키 문학에서 차지하는 어떤 비중, 특히 터키가 가장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을 직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작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얀 성이라는 1985년작을 저희가 선정을 했는데요. 그 줄거리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책의 서문은 역사 교수인 파룩 다르븐 오울르라는 사람이 쓴 글로 시작됩니다. 네. 네, 물론 이 파룩이라는 역사 교수는 실제 인물이 아니라 허구 인물입니다. 네, 속았어요. 그렇죠. 저는 진짜 서문을 쓴 줄 알았어요. 어떤 교수가. 네. 이 파룩이라는 교수는 기록 보관소에서 우연히 옛 필사본을 하나 발견하는데요. 그 이야기에 흥미를 느낀 파룩은 그것을 출간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얀 성의 본문은 바로 이 필사본의 내용인 것인데요. 액자 구성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 액자 구성의 형식을 취하면 아무래도 소설이 좀 복잡해진다. 뭐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네. 다행히 이 소설은 좀 단순한 액자 구성이라 막 읽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처음과 마지막에만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액자 안 서사의 시간은 17세기입니다. 소설의 주인공인 나는 베네치아 출신인데요. 배를 타고 나폴리로 가다가 터키 함대에 납치돼서 이스탄불로 끌려가게 됩니다. 학문에 열정을 갖고 있던 전도 유망한 청년인 나는 졸지에 노예 신세로 전락하고 만 것인데요. 그런데 그곳에서 나는 나와 쌍둥이처럼 닮은 호자라는 청년과 만나게 됩니다. 예, 이 호자는 이슬람교에서 선생을 뜻하는 호칭이라고 해요. 랍비 뭐 이런 거군요. 예. 근데 이 호자의 소유물로, 호자의 소유 노예로 내가 팔려가게 된 것이죠. 예. 예. 천문학 등 뭐 여러 분야를 연구하는 호자는 내가 이탈리아에서 배운 이 서양 문명의 지식을 자신에게 가르치기를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나와 호자는 주인과 노예의 관계지만 동시에 선생과 제자로서 또 나중에는 연구자 동료라는 묘한 관계가 되어갑니다. 심지어 나와 호자는 어린 시절의 기억까지 낱낱이 공유하게 되면서 서로가 가진 많은 비밀들을 알게 됩니다. 외모가 아주 비슷한 데다가 학문적, 정서적 교류를 통해서 4명까지 뒤섞이게 된 나와 호자. 과연 이 두 사람은 어떤 운명에 처하게 될까요? 네. 참
저는 이 소설을 조금 읽으면서 스토리라든지 주제, 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생소하게 느껴졌어요. 나와 같은 청년이 있다. 그리고 근데 왜 그 어린 시절을 공유하고 싶어하지? 이런 그 주인공 캐릭터들이 갖는 그 욕망 자체를 네. 약간 이해하지 못한 채로 조금은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호자와 나가 처음부터 무슨 사이가 좋거나 그리고 갑자기 나타나요. 예, 지내는 동안도 뭐 살갑게 지내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어린 시절을 공유한다라고 했는데 이 두 사람이 이제 일종의 자서전 쓰기를 하거든요. 네네. 근데 그것도 자 우리 심심하니까 우정을 도모하는 측면에서 써보자가 아니라 예. 경쟁하고 질투하는 방식으로 원래 이게 시작된 거예요. 네, 강제로 글을 쓰게 만들죠. 이 호자가 나한테 명령을 내립니다. 너 어린 시절에 네가 했던 죄악들 낱낱이 고백해. 예. 이런 방식으로 사실은 이 어린 시절의 공유라는 것도 시작이 된 거죠. 근데 호자는 그럼 너도 그렇게 쓰니까 나도 너의 앞에 앉아서 쓰겠다. 그래야 어떤 글쓰기의 동력이 생기니까 라고 하면서 네. 이제 두 사람이 불붙게 되는 거죠. 강제 문예부 같은 거. 저 강제 연구반.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뭐 동서양 문명의 어떤 접점, 그리고 섞임, 충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제가 요즘 공부하고 있는 분야가 동아시아학이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동아시아라고 할 때 이 아시아라는 개념이 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처음부터 있던 것 같지만 실은 이 아시아라는 것 역시 만들어진 개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언제나 고정적으로 그 자리 잡혀 있는 게 아니라 시대 상황에 따라서 또 사람들의 인식에 따라서 이 아시아라는 기표가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어떤 데서는 중국을 좀 배제하는 방식으로 가기도 했다가 어떤 때 일본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가기도 했다가 네, 한국의 입장에서 그렇다는 거죠. 이 터키라는 이 나라가 워낙 동양과 서양 사실은 어느 쪽에도 속하기 애매한 측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들이 갖고 있는 어떤 정체성의 문제가 아무래도 이 아시아를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흥미로울 수밖에 없더라고요. 파묵이 이 작품이 출간된 지 1년이 지난 1986년 5쇄에 하얀 성에 관하여라는 소설 후기에 해당하는 글을 씁니다. 뭐라고 쓰고 있냐면요. 나는 내가 호자와 이탈리아 노예를 외관상으로 잘 구별하지 못한다는 걸 알게 되었다. 어쩌면 내 상상력의 순간적인 망설임 때문에 동일성이라는 아이디어가 떠올랐던 것 같다. 이 시점 이후에 문학사라는 보물창고에 그 유명한 쌍둥이들, 비슷한 사람들, 서로의 삶을 바꾼 사람들 테마로 건너뛰기 위해서는 그렇게 많은 상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걸 문학을 사랑하고 문학을 아는 독자들은 이해할 것이다. 네, 이렇게 썼습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은. 네. 쌍둥이들에 관한 작품이었다는 것을 고백한 건데요. 그렇습니다. 네. 뭐 쌍둥이가 결국 이 하얀 성을 관통하고 있는 핵심 키워드라고 볼 수도 있는데 네. 사실 동양과 서양이라는 말 자체가 서로가 존재하지 않으면 성립할 수 없는 말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동양은 서쪽에 있으니까 동양이라는 것이 가능한 거고 어딜 기준으로 동쪽이야 이렇게 그렇죠. 생각하게 되네요. 서양도 동양이 있어야 성립 가능한. 그러니까 말하자면 대칭적으로 서로를 마주 비치고 있는 그런 쌍들인데 인류의 어떤 기원을 놓고 본다면 사실 처음부터 뭐 동양이 있었겠어요? 아니면 서양이 있었겠어요? 네, 바꿔도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료는 어차피 하나였다는 거죠. 예. 네. 그것들을 이제 지금에 와서는 다른 문명, 완전히 이질적인 것으로 우리가 파악하고 있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 쌍둥이 모티프를 통해서 네, 오르안 파묵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굉장히 거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소설을 통해서 또 쌍둥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꺼낼 수가 있네요. 네. 그러면서 이제 파묵이 후기에서 또 이렇게 쓰고 있기도 합니다. 인간과 문화를 구분짓기 위해 행해졌고 앞으로도 행해질 분류 가운데 하나인 동서양 구별이 실제와 얼마나 적합하느냐 하는 것은 물론 하얀 성의 주제가 아니다. 형편없는 문체, 평범한 관찰, 흥분해서 썼던 서문으로는
파룩이 어떤 독자도 속여 넘기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주인공들뿐 아니라 독자들도 동서양 구별에 관심을 갖는 것이 나로서는 무척 놀라웠다. 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기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독자들이 관심을 가졌다는 얘기인가요? 그렇다기보다는 자신이 생각하는 하얀성의 주제는 동서양의 구별이 그러니까 얼마나 정확하게 되어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이 지금 하얀성이 겨냥하고 있던 목표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동서양의 구별이나 분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문제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문제가 되지 않는 방향 쪽으로 서로의 입장을 혹 바꿀 수도 있는지 예, 그런 것들을 고민하는 게 그 본인의 목표였다고 소설에서 하고자 했던 작업인데 아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본격적으로 작품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하얀성의 시작은 굉장히 스펙타클하게 시작을 합니다. 베네치아에서 나폴리로 가던 내가 터키 함대에 붙잡힙니다. 네. 네. 내 앞날은 창창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던 청년이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하게 되는 네, 그런 순간이 이 앞에 펼쳐집니다. 그 순간을 이 현재의 내가 그러니까 그 당시에 붙잡혔던 과거의 나의 심정으로 이제 쓰는 것인데요. 네. 회고의 형식으로 지금 작성이 되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현재의 나는 그 터키 함대에 붙잡혔던 그 순간으로부터 어쨌든 많은 시간이 흐른 뒤에 네, 그 시절을 되돌아보고 있다는 것이고 네. 그렇게 본다면 그 과거의 내가 터키 함대에 붙잡혔을 때는 이제 그 자신의 삶이 완전히 뒤바뀔 것이라는 걸 예, 이제 생각하고 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천천히 되돌아보는 네, 그러한 어떤 양식인데요. 저는 소설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회고의 어떤 기능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어떤 거냐면 그렇죠. 네, 소설은 일어난 그 상황에서 막 써내려갈 수 없으니까. 그렇죠. 일단 어느 정도 정돈된 상태에서 맞습니다. 또 글이 정리되는 거니까요. 네, 저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시제라고 할까요? 그 시제가 전부 과거형으로 돼 있잖아요. 현재형으로 쓰여진 소설들은 거의 없습니다. 대체로 소설들은 뭐뭐 했다. 그는 그렇게 말했다. 이런 식으로 과거형의 그 시제로 소설을 써내려갑니다. 네. 그 얘기는 어쨌든 어떤 사건 이후에 항상 되돌아보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서술자가 그 사건을 항상 거리를 두고 복귀하는 방식으로 쓰여진다는 점에서 어떤 성찰적이고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예술이 어느 정도 공통되는 것 같기도 하네요. 노래를 만들 때도 노래들이 거의 대부분 회고적인 것 같아요. 지난 시절들을 돌아보고 그때 보았던 풍경들이 다시 펼쳐지면서 네. 멜로디도 나오고 그쵸.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 터키 함대에게 붙잡힌 과거의 나를 회상하는 현재의 내가 써내려가는 이 서두 저희가 낭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네치아에서 나폴리로 가는 길이었다. 터키 함대가 우리 길을 가로막았다. 우리 배는 모두 세척이었고 안개를 헤치고 나오는 그들의 갤리선 대열은 끝이 없었다. 우리 배 안은 순식간에 두려움과 혼란으로 가득 찼다. 대부분 터키인과 무어인들로 구성된 노젓는 노예들은 함성을 질러댔고 우리는 신경이 곤두섰다. 내가 탄 배는 다른 배 두 척과 함께 뱃머리를 육지 쪽으로 돌렸지만 다른 배들처럼 속력을 내지 못했다. 포로로 잡힐 경우 보복당할 것을 두려워한 선장은 노젓는 노예들을 더 혹독하게 채찍질하라는 명령을 내리지 못했다. 그 후 오랫동안 선장이 그렇게 겁을 먹은 순간 내 인생이 송두리째 달라져 버렸다는 생각을 종종 했다. 지금에 와서는 선장이 그렇게 겁에 질려버리면서부터 내 인생이 조금씩 달라져 왔다는 생각이 든다. 처음부터 결정된 인생은 없었다는 것을, 모든 이야기는 실상 우연의 연속이라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사실을 아는 사람조차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과거를 돌아보고 우연히 경험했던 것들이 사실은 필연이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 내게도 그런 시절이 있었다. 이렇게 오래된 책상 머리에 앉아 책을 쓰려 하면서 안개 속에서 유령처럼 모습을 드러낸 터키 함대들의 색깔을 그려보는 지금 이 순간이 이야기를 시작하고 끝맺기에 가장 적당한 때라고 생각한다. 이탈리아 청년, 베네치아의 이 청년은 터키 함대에 붙잡히면서 그리고 선장이 공포에 질린 모습을 보면서 내 인생은 이제 달라지겠구나. 그러니까요. 네, 이런 생각에 빠지게 돼요. 선장이 앞장서서 뭐 지휘를 하든 뭐 방어를 하든 해야 되는데 그냥 겁을 먹고 네. 대처를 하지 못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당시에는 정말 붙잡히면 노예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노예의 삶이란 게 진짜 어떻겠어요. 네. 멀쩡하게 살다가 갑자기 노예가 되는. 그렇죠. 예, 참. 제가 이 노예 하니까 생각나는데 하얀성에도 잠깐 언급이 됩니다. 네. 세르반테스 돈키호테의 작가죠. 네, 나오는데 세르반테스가 군복무를 오래 했어요. 원래 이 사람은 작가가 아니라 군인으로서 성공하겠다라는 야심을 품고 이 군대에 들어가는데 그 레판토 해전에서 부상을 입어요. 네. 그래서 한 팔을 잃게 되는데 그래서 세르반테스의 별명이 레판토의 외파리가 됩니다. 네. 그런데 세르반테스가 이제 그렇게 그 군복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그 배에서 해적을 만납니다. 그래서 노예로 붙잡혀요. 이 모티프 어떻게 좀 이게 한 건가요? 아니 근데 원래 그 서양 그 시대에는 그런 일들이 좀 많았고 비일비재했으니까요. 네. 어쨌든 세르반테스는 그렇게 해적한테 붙잡혀서 노예로 생활을 무려 5년 동안이나 해요. 그리고 실제로 네. 수시로 탈출하려고 시도를 하다가 붙잡혀서 고문당하고 끔찍한 고초를 겪습니다. 삐용이네요. 예. 알제리에서 그런 일을 겪었는데요. 보다 못한 그 에스파냐의 그 교민들이 되게 불쌍한데 우리가 모금해서 그 배상금이라고 할까요? 몸값을 대신 지불해주자. 이래가지고 세르반테스가 그 에스파냐 동포들의 도움으로 겨우 풀려나서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동포들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돈키호테를 읽을 수 없었던 건가요? 그렇죠. 자, 근데 과연 그러한 운이 지금 이 터키 함대에 붙잡힌 나에게도 있을지, 물론 제가 앞에 줄거리를 말씀드렸을 때는 네네. 없죠. 예, 그런 동포들의 도움은 없는데, 저는 이러한 구절이 인상적이더라고요. 처음부터 결정된 인생은 없다는 것을, 모든 이야기는 실상 우연의 연속이라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고 있다. 네. 그런데 그 뒤에서 말을 한 번 더 뒤집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이 사실을 아는 사람조차 인생의 어느 지점에서 과거를 돌아보고 우연히 경험했던 것들이 사실은 필연이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 멋진 말인데요. 예. 이 터키 함대에 붙잡힌 나, 약간 약삭빠른 면모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저는 지식인의 특유의 속성이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우선 살아남기 위해서 나는 의학을 할 줄 안다. 나 의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네. 네. 그러니까 그게 뻥이죠. 뻥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 뭐 천문학, 뭐 의학 이런 것들을 뭐 두루 공부하긴 했지만 의사는 아니에요. 근데 원래 이 가장 뭔가 쓸모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존재가 뭐 이 당시에도 의사였나 보죠. 그래서 상처를 입고 막 다친 사람들을 치료해 주는 둥 마는 둥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들의 상처가 저절로 나으니까 의사 맞네? 이러면서 좀 존중을 받았던 그런 에피소드도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같이 붙잡혔던 사람들 사이에서는 배척을 받기도 했죠. 너 혼자 특권 누리냐? 혼자 우리 다 같은 노예인데 지금 너 혼자 좀 편하게 살자고 그런 이렇게 뭐 빌붙냐? 뭐 이런 식의 친터파.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이 나라는 캐릭터가 참 우선
어떤 현실의 고난을 어떻게든 그 의지로 좀 굳세게 맞서기보다는 약간 이렇게 잘 요령 빠져나가려는 가지고 그런 캐릭터라는 걸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예. 어떻게 그 상황에서 이제 의사라고 뻥을 칠 생각을 했을까요? 앞머리가 잘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터키 함대에 다친 사람들이 이제 이 팔이 부러진 사람을 데리고 와서 얘 고쳐내라 했더니 결국 나 의사 아니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얘가 좀 뭔가 공부를 한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 특별 대우를 받게 됐죠. 그리고 감옥에 갇혀서도 이 사람이 했던 일이 터키어를 빨리 배우는 거였어요. 이걸 보면 생존의 방식을 그러네요. 정확하게 내가 간파하고 있죠. 생존에 필요한 절대적인 조건 1순위 지금 터키어를 또 습득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과외비로 자기가 이렇게 쌈짓돈을 모아가지고 그걸 감옥 안에서 그 터키어를 배운 데 쓰는 거예요. 와, 이런 걸 보면 이 사람 진짜 처세에 능하구나라는 사실에 감탄하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삶이 사실은 터키에서 살아가는데 어떤 그 좀 유리한 조건을 맞이하게 됐던 거죠. 네. 그리고 이 사람의 어떤 우연에 가까운 의술 실력이 그 군 지휘관인 파샤에게 이렇게 전해지게 됩니다. 뽀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전해졌다는 얘기는 파샤가 그러니까 터키어로는 군 지휘관이란 뜻인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해소 천식을 알고 있던 거예요. 사실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좀 나을 병인데 그 이번에 잡혀온 노예 중에서 좀 의학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노예가 있다더라. 서양에서 왔으니까 뭔가 우리의 그 치료 방법과는 다른 게 있지 않겠느냐. 걔를 한번 불러와봐라. 이렇게 해서 내가 파샤의 집에 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보니까 특별한 병은 아니고 해소 천식이니까 뭐 기침에 좋은 물약 같은 걸 이렇게 처방을 해주죠. 뭐 본인도 이제 약간 그 정도는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진짜 그게 나은 거예요, 파샤가. 그래서 그 높은 사람과 이제 안면이 트게 되고 훨씬 더 나의 생활은 편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파샤의 집을 좀 드나들다가 운명의 상대를 만나죠. 네. 바로 깜짝 놀라는데요. 어느 날 아침 파샤의 저택으로 불려갔다. 해소 천식이 다시 도졌을 거라고 생각했다. 파샤는 업무 때문에 바쁘다고 했다. 하인이 방으로 안내했고 나는 앉아서 기다렸다. 잠시 후 그 방에 또 다른 문이 열렸다. 나보다 대여섯 살 많아 보이는 사람이 들어왔다. 나는 그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으며 갑자기 두려워졌다. 방으로 들어온 남자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나와 닮아 있었다. 내가 저기에 있다니.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다. 마치 누군가 내게 장난을 치려고 내가 들어온 문의 맞은편에 있는 문으로 나를 한 번 더 들여보내곤 봐. 사실 넌 이런 사람이어야 돼. 문을 통해 이렇게 안으로 들어왔어야 해. 손과 발을 이렇게 움직이면서 방에 앉아있는 다른 너를 이렇게 바라보았어야 해. 하고 말하는 것 같았다. 서로 눈이 마주치자 우리는 인사를 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놀란 표정이 아니었다. 그때서야 실은 그가 나를 그렇게 많이 닮지는 않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는 턱수염이 있었다. 게다가 나는 나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다. 그가 내 앞에 앉았을 때 내가 1년 정도 거울을 보지 못하고 살았다는 것이 떠올랐다. 파샤는 앞으로 있을 결혼식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볼거리가 될 거라고 했다. 불꽃놀이도 준비시키고 있는데 그 전에 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라야 한다고 했다. 이전 파디샤의 탄생 이래는 지금은 죽고 없는 물타인 폭죽 기술자가 쇼를 준비했고 파샤가 그저 호자라고만 부르는 나와 닮은 사람이 같이 일했는데 그가 폭죽에 대해 조금 아니까 내가 그를 도울 수 있을 거라고 했다. 우리가 서로의 부족한 점을 메워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파샤는 우리가 멋진 불꽃놀이를 치러내면 포상을 내릴 거라고 했다. 지금이 기회다 하는 생각에서 내가 원하는 것은 내 나라에 돌아가는 거라고 말하려 하는데 파샤는 내가 이곳에 온 이후로 여자와 잔 적이 있는지 물었다.
나의 대답을 듣더니 그걸 못한다면 자유가 무슨 소용이 있냐고 했다. 파샤가 보초들이나 사용하는 천박한 단어를 쓰며 말했기 때문에 나는 넋이 나간 듯 멍청하게 바라보았고 그는 폭소를 터뜨렸다. 그 후 호자라는 나를 닮은 사람에게 돌아섰다. 그가 책임을 질 거라고 했다. 우리는 나왔다. 네, 파샤의 명으로 불려간 나는 거기에서 나와 아주 닮은 하지만 나보다는 좀 깔끔한 네. 턱수염이 있는 사람과 만나게 됩니다. 네, 대여섯 살 많아 보이고요. 호자라고 불리웁니다. 네, 지금 이 두 사람이 함께 불려간 이유는 이 결혼식에 불꽃놀이를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네네. 이 파샤의 병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았고요. 네. 읽다 보니까 그냥 뭐랄까요? 예. 자연치유 내지는 이 뭐랄까 긍정적인 마인드? 자, 서양의 의술이 나에게 닿았으니 플라시보 효과 같은 건가요? 네. 그렇게 해서 나은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문득 들었고요. 네. 그리고 그래서인지 이제 이런 일 저런 일도 시키고 누구 소개시켜주기도 하고 네. 예,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내가 느꼈을 이 당혹스러움, 그러니까 문을 열고 어떤 사람이 들어왔는데 그 사람이 나와 아주 흡사한 사람이었다고요? 네. 근데 이 호자는 들어와서 놀라지도 않아요. 주인공 남자는 엄청 놀랐는데. 그러게요. 뭡니까 이게? 호자는 마치 다 알고 있었다는 양. 네. 그렇게 네. 담담하게 받아들이는데 실은 뭐 호자도 놀랐겠죠. 네. 그리고 이 분신 모티프, 이 쌍둥이 모티프에서 드러나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그 동양과 서양이라는 각기 다른 나라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실상 그 비슷한 외모와 비슷한 관심사를 가졌다는 것.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그렇게 크게 또 다른 사람은 아니라는 것. 오란 파묵이 이야기하고 싶은 그 메시지가 이 밑바닥에 이제 깔리기 시작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두 사람이 이제 불꽃놀이 팀으로서 프로젝트를 이제 꾸려 나가는 거죠. 네. 아주 성공적으로 이 불꽃놀이는 마무리가 됩니다. 네. 그리고 호자는 그 불꽃놀이를 훌륭하게 완수해낸 어떤 상으로 나를 자신에게 달라고 하죠. 그래서 졸지에 나는 호자의 노예가 되죠. 팔려갔네요. 하지만 뭐 이때 노예라고 해서 뭔가 무슨 가혹한 노동을 시킨다던가 그런 건 아니고요. 네. 독특한 노예 활동을 하게 됩니다. 예. 호자는 나한테 네가 서양에서 배웠던 모든 지식을 나한테 알려줘라. 다 불어라. 그렇죠. 네. 그런 한 명령을 받게 되는 거죠. 네네네. 네. 졸지에 선생과 이제 학생으로서의 관계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냥 밭이나 일구는 게 편할 수도 있겠어요. 너무 피곤해 보여요. 엄청 피곤하게 합니다. 그만큼 그 호자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학문적인 관심, 그리고 서양은 도대체 어떻게 과학이나 또 여러 가지 학문들을 발전시켰을까, 이런 것들에 궁금함이 많은 거죠.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호자는 서양의 많은 지식들, 그렇죠. 나를 통해서 흡수하게 됩니다. 호자라는 사람은 뭐 여기에서도 좀 드러나지만 우선 서양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자신이 살고 있는 이 동양권에 대한 배관시라고 해야 될까? 이 동양의 어떤 문명, 동양 사람들을 좀 무시하는, 그리고 좀 이게 수준이 낮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사대주의구만. 사대주의까지는 아니고, 그쵸. 서양에 대한 동경 같은 게 있는 사람이죠. 네네. 그걸 좀 지금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들이 이 염두를 해 두셔야 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나중에 말씀드릴 이 두 사람의 운명이 뒤바뀌는 것에 대한 복선을 또 짐작할 수 있을 듯합니다. 우리 표지에 있는 이 양반이 지금 호자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이렇게 생겼네요. 굉장히 아니요. 큰 표지 그림, 그러니까 책에 있는 이 표지 그림은 터키 술탄 슐레이만 1세의
초상화라고 하네요. 아, 그렇군요. 네. 하지만 외모만 놓고 보면 그냥 프랑스 어떤 사람이 터번을 쓰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기도 하죠. 좀 미묘합니다. 네. 반면에 나는 이 터키가 속한 동양 문명에 대해서 특별히 동경을 한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다. 우선 자신이 강제로 끌려왔으니까 어떻게든 탈출하고 싶다는 마음만 있죠. 그리고 내가 가진 서양 문명이 더 우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호자는 서양에 대한 일종의 갈망을 품고 있는 사람이고 나는 그거보다는 생존이 우선시되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동양과 서양의 문명의 어떤 차이라든가 그것이 더 상대적으로 뭐가 우월하다든가 이런 것들은 별로 고려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나와요. 동경은 주인이 하고 있는데 노예는 뭐야 왜 이래 하면서 그쵸. 살궁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호자에 대해서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오리엔탈리즘의 어떤 시선을 지금 호자가 갖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죠. 반대로 갖고 있는 거군요, 그럼. 그러니까 호자가 원래 터키의 어떤 동양 문명에 속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서양을 어떤 그 동경적인 시선으로 보고 있고 오히려 그 오리엔탈리즘적인 시선으로 자기 자신이 속한 나라를 보고 있다는 것이죠. 오리엔탈리즘이 좀 동양을 동경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서양에서? 에드워드 사이드라는 사람이 이 오리엔탈리즘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오리엔탈리즘은 그러니까 동양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동양이라는 이 오리엔트를 정의하는 어떤 서양인들의 사고 방식이 지나치게 동양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구미에 맞게 그리고 자신들의 시각으로만 재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동양은 환상의 나라이거나 미개의 나라라는 것이죠. 좋게만 보는 건 아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두 가지 양극화된 방식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양과 같은 어떤 평범한 사람들이 산다기보다는 동양은 어떤 환상의 나라야. 마법과 신비함이 가득한 그런 나라야.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아니야. 저긴 미개. 우리의 발달 수준에 미치지 못해.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 두 가지의 부류, 그러니까 서로 대립적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인식 자체는 똑같이 오리엔탈리즘적이다라고 에드워드 사이드가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소설의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밀란 쿤데라의 작품을 다룬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계속해서 정체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이 정체성에 대한 이 물음은 나보다는 호자가 같습니다. 이 호자가 왜 나는 나일까? 라는 질문을 하는데요. 오늘 낭만서점의 소 제목이기도 하죠. 왜 나는 나일까? 그렇습니다. 자, 이 호자가 나에 대해서 이제 왜 나는 나일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고요. 나는 그 질문에 대해서 뭐야, 얘 왜 이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덥지 않은 반응을 보이다가 굉장한 벌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일종의 자서전 쓰기로 귀결이 되는데요. 그 장면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저녁 무렵 삐걱거리며 집안을 돌아다니던 발소리가 내 방으로 들어왔다. 마치 일상적이고 평범한 것이라는 듯. 왜 나는 나일까? 라고 말했을 때 나는 용기를 북돋아주기 위해 대답을 해주었다. 나는 호자에게 왜 그가 그인지를 모른다고 말한 후 그 문제는 그곳에서 내가 살던 나라의 사람들이 굉장히 자주 묻고 날이 갈수록 더 많이 묻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내 머릿속에는 이 말의 근거가 될 어떤 이해나 생각은 없었다. 그는 놀란 눈치였다. 호기심에 가득 찬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내가 말을 계속 이어가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말을 하지 않자 그는 참지 못하고 하던 말을 계속하라고 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런 질문을 한단 말이지? 내가 미소를 지으며 그렇다고 하자 그는 즉시 화를 냈다. 그들이 그런다고 해서 자신도 똑같이 질문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그들이 그런 질문을 한다는 것을 모르는 채 자기 스스로에게 물었다고 했다.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에는 관심도 없다고 했다. 그러더니 묘한 목소리로 귓속에서 어떤 소리가 계속해서 나에게 노래를 불러주고 있어 라고 말했다. 귓속에 있는 그 가수는 돌아가신 아버지를 떠올리게 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도 그런 가수가 있었지만 지금의 노래는 다르다고 했다. 내 가수는 항상 같은 후렴구를 불러 라고 조금 부끄러워하며 말했다. 나는 나다. 나는 나다. 아. 나는 하마터면 폭소를 터뜨릴 뻔했지만 간신히 참았다. 이것이 재미있는 농담이었다면 그도 웃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는 웃지 않았다. 하지만 자신이 우스꽝스러울 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우스꽝스럽다는 것과 후렴구가 의미하는 바를 미리 알고 있었다는 반응을 보이는 것이 나의 의무였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그가 말을 계속하기를 바랐기 때문이었다. 후렴구를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그에게 말했다. 물론 귓속에서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그 자신 말고는 아무도 아니라고 덧붙였다. 이 말에 약간의 조롱기가 있다는 것을 느꼈는지 그는 화를 냈다. 그도 알고 있었다. 그가 궁금한 것은 그 소리가 왜 이 말을 계속 반복하는가였다. 나는 후렴구가 들리는 원인이 아니라 의미를 생각해야 한다고 그에게 말했다. 그러니까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거울을 봐야 하나? 라고 했다. 나는 갑자기 화가 났다. 호자가 자기 혼자 어떤 일도 해결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가 이 사실을 깨달았으면 했다. 나 없이는 그가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다고 그의 면전에다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다. 나는 무덤덤하게 거울을 보라고 했다. 그는 내게 없는 것은 용기가 아니라 의욕이라고 했다. 그러고는 화를 내며 문을 박차고 나가면서 넌 바보야! 라고 소리질렀다. 사흘 후 내가 다시 그 문제를 거론했을 때 그는 다시 그들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 했고 나는 이 놀이를 계속하고 싶었다. 어찌되었든 간에 그가 고심한다는 것 자체가 당시에는 희망을 주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이곳 터키 사람들보다 거울을 더 많이 본다고 말해주었다. 왕이나 공주, 귀족의 궁전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의 집에도 정성 들여 틀을 끼워 조심스레 벽에 걸어놓은 거울이 가득하다고 말해주었다. 그곳에서 그 일이 발달한 이유는 거울을 걸어놓아서가 아니라 시종 자기 자신을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말해주었다. 호자는 놀라운 호기심과 순진함으로 무슨 일? 하고 물었다. 내가 말한 것을 전적으로 믿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잠시 후 그는 미소를 지었다.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거울을 본다 이거지? 그는 처음으로 내가 고국에 두고 온 것들을 조롱하고 있었다. 나는 화가 나서 그에게 상처가 될 말을 찾았다. 그리고 깊이 생각하지 않고 즉시 말해버렸다. 자신이 누구인지는 자신만이 생각할 수 있으며 호자에게는 그렇게 할 용기가 없다고. 내가 원하던 대로 그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지는 것을 보고 희열을 느꼈다. 그러나 나는 이 희열의 대가를 비싸게 치러야 했다. 독살해버리겠다고 협박했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며칠 후 그는 내가 말한 자신이 내지 못한 용기를 내가 보여주어야 한다고 했다. 나는 처음에는 이를 농담으로 치부하려고 했다. 거울을 보는 것도 자신이 누구인지는 자기 자신만이 생각할 수 있다는 것도 농담이었으며 그를 화나게 하려고 그렇게 말했다고 둘러댔다. 그러나 그는 나의 변명을 믿는 것 같지 않았다. 나의 용기를 증명하지 않는다면 음식을 조금만 줄 것이며 방에 가두어 버릴 거라고 위협했다. 내가 누구인지를 생각하고 종이에 써 내려가야 한다고 했다.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하는지, 내가 얼마나 용기 있는 사람인지 보겠다고 했다. 이 부분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얀성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둘이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또 서양 철학도 생각나네요. 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래서 내가 있었던 나라에서는 그걸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묻고 탐구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기도 하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그 매개로 제시한 것이 거울이죠. 거울을 좀 들여다봐라. 네. 거울 봐. 장난친 건가요? 이게 그걸 대책으로 내주었고 그리고 그런 거울을 보라는 이야기와 뭐 이렇게 옥신각신하다가 네. 결국에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네. 주인을 화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네. 호자한테는 그렇게 할 용기가 없다. 나는 참 그리고 뒷일을 생각 안 하고 말을 던져버렸죠. 그러니까요. 왜 이랬는지 모르겠고 우리 허희 씨가 굉장히 잘 어울리는 대사 하나 있었어요. 뭐요? 넌 바보야. 오랜만에 또 캐릭터 굉장히 넌 바보야. 네. 바보야가 나왔습니다. 네, 일부러 요거 제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네네. 네. 근데 우선 나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를 호자가 가졌다는 얘기는 지금 본인이 자기 자신을 대하고 또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네. 네. 그러니까 호자가 지금 자신의 위치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뭔가 불만족스럽다는 것을 방증하는 대목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아까 굉장히 인상적인 그 심리 묘사가 있었어요. 예. 왜 나는 나일까에 대한 탐구 서양에서도 많이 한단 말이지. 그렇지만 나는 이걸 원래부터 생각했었어. 그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야. 이런 이야기들도 좀 합니다. 그렇죠. 예. 자, 어쨌든 나는 호자한테 이렇게 말한 죄로 독살시켜버리겠다. 라는 협박을. 아니, 사이좋게 잘 지내다가 무슨 독살 얘기 나오고 감금 얘기 나오고. 아니 어쨌든 주인은 나니까 예, 뭐 이렇게 참. 지금 호자가 말을 하는 거죠. 그러게요. 야 무서워요. 뭐 진짜 말도 함부로 정말 못하겠네요. 예, 그러면서 네가 그러면 너 얼마나 용기 있는지 너 한번 증명해봐. 너에 대해서 한번 써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어쩔 수 없이 나는 책상에 앉아서 나에 대한 이야기를 쭉 쓰게 됩니다. 네. 우리 강제 문예부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예. 이거 되게 힘든데. 그러니까요. 이 내가 누구인가를 증명하는 방식으로 저는 호자가 글쓰기를 하게 시켰다는 것이 굉장히 뭔가 의미심장하게 느껴졌는데요. 그게 제가 최근에 그물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김기덕 감독의 영화인데요. 그런가요? 예. 북한에 있던 어부가 배가 고장이 나서 남쪽으로 떠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원래 북한에서 그냥 잘 살고 있었는데 가족들을 놔두고 혼자 원치 않게 남쪽으로 내려오게 된 거예요. 자, 국정원에서 이제 그 어부를 데려다가 조사를 시키는데 그때 조사를 할 때 계속 하는 것이 쓰라는 거예요. 네가 어떤 사람이고 네가 뭘 했는지 정말 토씨 하나 빼놓지 말고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를 써라. 그리고 씁니다. 그걸 이제 그 국정원 직원이 보더니 이거 거짓말 같은데 다시 써라고요. 또 쓰기 시킵니다. 이건 뭐 간첩 조작 사건보다 더 답답한 일이군요. 예, 계속 쓰게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쓰는데 길게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워낙 긴 시간이니까. 3시간, 4시간씩 쓰는데 그걸 몇 번이나 반복을 시켜요. 그리고 나중에 그 북한 어부가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게 되거든요. 근데 그 북한 보위부에서도 똑같이 아이고. 너 남한에서 뭐 했는지 다 써. 라고 말을 합니다. 계속 써요. 그러니까 이 자기 고백의 어떤 서사로 뭔가 글쓰기를 시키는 것이 이게 굉장히 뭔가 그 사람의 내면을 교화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내면을 어쨌든 뭔가 그 들여다볼 수 있고 조작할 수 있다는 믿음 하에서 시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반성문이라는 제도가 괜히 나온 게 아니군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그리고 처음에야 거짓으로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아이 그래 내가 좀 잘못한 거 숨기고 뭐 이렇게 한다지만 그걸 계속 쓰게 시키면 어쩔 수 없이 내면의 무엇인가가 숨길 수 없는 것이 튀어나오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것을 쓴 사람의 삶도 바뀌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문학의 효과인가요? 문학의 효과라기보다는 저는 고백의 어떤 작용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게 뭐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에 대한 여부는 좀 차치하고 어쨌든 고백 그리고 글쓰기라는 방식이 그런 효과를 갖고 있는 장르임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나도 처음에 글쓰기를 시작했을 때는 뭐 여러 가지 추억 얘기, 뭐 부모님이랑 뭐 했었고 옛날에 뭐 내가 어떤 애완동물을 길렀고 이런 얘기를 쭉 씁니다. 그랬더니 호자가 보더니 이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장난해? 다시 쓰게 시켜요. 네. 그러면서 너 진짜 이렇게 쓰면 안 되겠어. 나도 앞에서 함께 쓸게. 그러더니 호자도 내 앞에 마주 앉아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네. 모든 걸 다 쓰기 시켜요. 네. 네. 정말 언뜻 보면 사이 좋아 보이는데요. 둘이 같이 앉아서 글을 쓰고 있으니까요. 네. 예. 하지만 조금은 고통스럽기도 하고 네. 또 독특한 일들이 발생을 하죠. 잘못했던 일들을 고백하는 내용의 글들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걸 또 읽고 때려요. 왜 이렇게 잘못했냐고. 호자가 때립니다. 예, 예. 너 이랬어? 자식이. 네. 때립니다. 그러니까 아주 사소한 도둑질. 그러니까 뭐 계속 써야 되니까 심지어 뭐 꾸며내기도 하고요. 막 뭐 다 하여튼 있는 거 없는 거 다 적어냅니다. 네. 근데 호자는 그걸 보면서 이 추악한 놈. 네. 또 재밌는 내용은 재밌게 읽기도 하고 키득거리면서.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호자도 나의 이러한 글쓰기의 영향을 받아서 자기가 옛날에 했던 사악한 짓을 고백한 글을 나한테 보여주기로 합니다. 근데 안 보여줘요. 보여주기로 했는데 예,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는 순간 안 돼. 이건 안 돼. 이러면서 자기가 다 찢어버립니다. 뭐 하는 겁니까? 호자가. 예, 예. 재밌는 커플입니다. 예. 근데 방금 경환 씨가 커플이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거 보면 이게 약간 연인의 어떤 미묘한 기싸움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그러니까요. 네. 네. 저는 일당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사실은 호자도 나도 서서히 서로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또 섬뜩해지는데요. 아, 왜 섬뜩합니까? 그럴 수도 있죠. 예. 예, 너무나 사랑해서 그 사람이 되고 싶다. 예.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않나요? 전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렇게 되면서 호자는 나에 대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알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는 호자가 어떤 사람인지, 호자가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는지 나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은 과거를 공유하는 사이가 되죠. 네. 그러니까 이 과거를 공유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 그 사람의 과거를 안다는 것, 곧 그 사람에 대한 많은 것을 증명하는 부분들을 자신이 알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오르한 파묵의 하얀 성을 읽을 때 쉽게 예로 들 수 있는 작품이 그 옹고집전 있잖아요. 옹고집이 막 나쁜 짓을 일삼으니까 스님이 너 자꾸 그렇게 하면 벌 받는다 이러면서 집 인형으로 또 다른 옹고집을 만들어내잖아요. 아하. 네, 그렇게 해서 가족들한테 도대체 누가 진짜 옹고집이냐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가리게 했을 때 그 판단 기준으로 작동했던 것이 그 사람이 과거에 뭘 했는지 한번 얘기해봐. 그러니까 네가 과거에 가족들과 어떠한 추억이 있는지 뭘 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읊어보라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 그 지프로 만든 가짜 옹고집이 이기죠. 그랬구나. 네, 그래서 진짜 옹고집은 쫓겨나 버립니다. 잊고 있었던 이야기가 지금 막 생각이 나네요. 네. 예.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방식은 자신이 과거에 뭘 했는지를 다른 사람의 기억과 대조시켜서 증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경환 씨와 똑같은 누군가가 나타났어요. 근데 난 박경환임을 증명해야 돼. 그럴 때는 경환 씨의 가족을 불러서 혹은 가장 뭐 절친한 유상봉 씨를 불러서 네. 과거에 우리가 뭘 했는지를 이제 맞춰보는 거죠. 너 그거 나랑 했던 거 기억 안 나? 우리 중학교 때 그거 막 같이 뒷동산 가서 뭐 잡았잖아. 이걸 얘기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걸 얘기 못하는 사람은 가짜인 거고요. 근데 우리의 원고집은 쫓겨났네요. 진짜가. 네.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세세하게 다 기억을 못했던 겁니다. 근데 지금 이 호자와 나의 경우는 그 사람의 디테일한 부분들 완벽하게 정말 긴 시간에 걸쳐서 다 숙지를 한 거거든요. 그럼 이건 다시 말하면 내가 호자가 될 준비 그리고 호자가 내가 될 준비가 사실은 다 갖춰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뭐 하면 되죠? 합체? 퓨전? 바꾸기. 역할 바꾸기라는 거죠. 네. 그렇군요. 예, 이러한 와중에 지금 이 도시에 흑사병이 창궐하게 됩니다. 네. 흑사병의 창궐이라는 건 정말 무서운 일이죠. 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전염돼서 죽게 되는데 이 터키의 지배자가 파디샤라고 하는 인물인데요. 이 파디샤는 어린 통치자입니다. 그러니까 파디샤가 뭐 이 당시가 뭐 그렇게 뭔가 근대 사회는 아니니까요. 점성술에 의지하고 뭐 그런 사회였는데 이 호자를 불러다가 흑사병이 도대체 언제쯤 물러날까? 이런 것들을 물어봅니다. 근데 나와 호자가 이 많은 이야기를 한 끝에 이 흑사병이 사실은 전염병이고 그러려면 사람들의 어떤 통행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막아야 되고 그런 조치를 취하면 흑사병은 자연스럽게 이제 물러갈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파디샤한테 들려줍니다. 근데 물론 그걸 굉장히 과학적인 언어로 설명한 것이 아니라 흑사병은 막 사람의 얼굴을 하고 돌아다니기 때문에 사람과의 그 교류를 차단해야 한다. 네, 이런 식의 제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러한 봉쇄 정책, 마을 사람들의 통행을 막거나 하는 정책이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호자와 그리고 그 호자, 다시 할게요. 그래서 호자는 그 파디샤의 엄청난 신임을 얻게 되죠. 컨트롤 타워 역할을 제대로 했네요. 네. 근데 사실은 그 호자의 배후에 있던 사람은 또 나였던 거잖아요. 나는 서양에서 흑사병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흑사병이 어떻게 전염되는지 알고 있으니까 그런 조언을 호자한테 해줄 수 있었던 거고 호자는 다시 그 파디샤한테 가서 네, 흑사병의 어떤 위험성을 알릴 수 있었던 것이니까요. 네. 그래서 호자는 왕실의 점성술사로 임명이 됩니다. 그리고 덕분에 높은 자리까지도 갔습니다. 대대적인 어떤 그 축하영까지 열리게 되는데요. 한 달 후 어느 금요일, 호자는 황실 점성술사가 되었다. 아니, 이보다 더한 위치가 되었다. 파디샤가 흑사병의 종식을 기념하여 시민 모두가 참석한 아야 소피아 사원의 금요 예배에 갈 때 호자는 바로 그 뒤에 섰다. 흑사병에 대한 예방책은 해제되었다. 신과 파디샤를 찬양하는 수많은 사람 사이에는 나도 있었다. 파디샤가 말을 타고 우리 앞을 지나갈 때 주위 사람들은 온 힘을 다해 함성을 질렀다. 열광을 하며 서로 밀치는 등 아수라장이었다. 예니체리가 우리를 밀쳐냈다. 그 와중에 나는 밀려드는 사람들과 나무 사이에 끼게 되었다. 그러다 사람들을 밀고 앞으로 나갔을 때 서너 발자국 앞에서 즐겁고 행복하게 걷고 있는 호자와 눈이 마주쳤다. 그는 시선을 돌렸다. 나를 알아보지 못한 것 같았다. 사람들의 열광과 아우성 속에서 나는 갑자기 바보 같은 희열에 빠졌다. 호자가 그 순간 나를 보지 못했다고 믿고는 온 힘으로 소리치며 그를 불렀다. 나의 존재를 알아주기를 원했다. 나를 알아보고 이 사람들 속에서 날 끌어당겨 구제해주기를 바라기라도 하듯이. 하지만 승리로 인해 덕을 본다거나 내가 한 일에 대한 대가를 원해서는 아니었다. 내 마음속에는 아주 다른 감정이 있었다.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했다. 왜냐하면 내가 호자 그 자신이기 때문이었다. 예, 흑사병을 물리치는 데 있어서 실은 나의 역할이 지대했죠. 하지만 나는 노예의 신분이기 때문에 그런 공로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대신 호자가 네, 파디샤의 신임을 얻으면서 승승장구하게 되죠. 그 행렬을 나는 부러운 눈길로 쳐다보고요. 심지어 이런 마음을 품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했어. 그렇죠. 그 뒤에 가면 이런 서술도 나와요. 내가 하는 이야기인데요. 베네치아로 돌아간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 15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어머니는 돌아가셨을 것이고 약혼녀도 결혼을 해 아이를 낳고 가정을 이루며 살고 있을 거라고 진작부터 짐작하고 있었다. 그들을 떠올리고 싶지 않았다. 또한 날이 갈수록 그들이 꿈에 나타나는 횟수도 줄어들었다. 게다가 꿈속에서 그들은 베네치아가 아니라 이스탄불에서 우리와 함께 있었다. 베네치아로 돌아간다고 해도 도중에 그만두고 온 삶을 그 다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없으리라는 것도 알았다. 삶을 새로이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이다. 나의 생각이잖아요. 네,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도 그냥 냉소적이네요. 별로 뭐 굳이 뭐 돌아갈 필요 있냐. 세월이 너무 많이 흘렀죠. 15년. 네. 자신의 삶의 기반이 이제 완전히 달라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이스탄불에 어떻게 적응할 수 있었겠어요. 이 사람은 철저하게 이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터키어도 가장 먼저 배우고 누구보다 그 어떤 권력의 핵심부와 닿으려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베네치아로 돌아가면 처음부터 다시 다 시작해야 되는데 그렇기보다는 내가 여기에서 뭔가를 해 나가는 것. 그리고 이스탄불이라는 도시를 워낙 이제 좋아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그 서술이 가능한 것이죠. 그렇군요. 자, 호자와 나는 함께 지내면서 또 다른 프로젝트에 착수합니다. 네. 이건 특히 호자가 추진했던 프로젝트이기도 한데요. 바로 엄청난 무기를 만들어내겠다라는 겁니다. 듣도 보도 못한 기상천외한 무기를 만들어내서 적들을 공격하는 데 써야겠다. 그래서 그 무기를 만드는 데 착수를 하고요.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걸 실전에 써보기 위해서 전쟁에 나와 호자가 참전하게 되죠. 네. 물론 뭐 앞장서서 싸우는 건 아니고 그 무기를 이제 가지고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가는데요. 그 무기가 뭐 안타깝다고 해야 될까요?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호자와 나는 뭐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잃게 되죠. 특히 사람들이 비난의 표적으로 삼았던 것은 호자이기보다는 호자는 이제 권력을 잡고 있었으니까 그 호자를 뒤에서 조종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나에게 그 비난의 화살이 쏘아집니다. 이미 어느 정도 소문이 났군요. 네. 노예를 그러니까 죽여야 된다. 네. 이러한 어떤 인식도 사람들 사이에 이제 공공연하게 퍼지게 되죠. 이 무기를 가지고 점령하고자 했던 이 성이 바로 이 책의 제목이기도 한 하얀 성입니다. 예, 이 하얀 성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데요. 드디어 나왔네요. 우리는 성을 바라보았다. 성은 높은 언덕 위에 있었다. 깃발이 걸린 탑에 지는 해의 희미한 붉은 빛이 반영되고 있었다. 그러나 성은 하얀색이었다. 새하얗고 아름다웠다. 어쩐지 이렇게 아름답고 도달하지 못할 존재는 꿈에서만 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꿈에서 어두운 숲 속에 구불거리는 길로 언덕에 있는 밝고 하얀 건물에 도달하기 위해서 황급히 뛰어가면 그곳에 참가하고 싶은 축제, 놓치고 싶지 않은 행복이 있을 것만 같았다. 하지만 곧 끝날 거라고 생각했던 길은 도저히 끝이 나지 않는다. 어두운 숲과 산자락 사이에 있는 평지에는 늘 넘쳐나곤 하는 시냇물이 만들어 놓은 더러운 늪이 있다는 것을, 그 늪을 넘은 보병과 포병의 엄호에도 불구하고 비탈길을 오를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나는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한 길을 생각했다. 모든 것이 새들이 날아다니는 하얀 성처럼 갈수록 어두워지는 바위투성이 비탈과 잠잠하고 어두운 숲처럼 완벽했다. 아침에 공격을 개시했을 때 우리의 무기는 안에 그리고 옆에 있는 병사들을 죽음으로 몰면서 늪에 빠져버릴 것이고 불길하다는 소문과 두려움과 군인들을 진정시키기 위해 그들 앞에 나의 잘린 모가지를 던지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호자도 나만큼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었다. 추워도 의심할 바 없이 그도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는 늦은 밤 파디샤의 천막으로 들어가서 돌아오지 않고 있었다. 천막에 있는 파샤들에게 오늘 하루와 미래에 대한 해석을 원하는 파디샤에게 그가 무슨 말을 할지 뻔했기 때문에 나는 그가
그 자리에서 살해되고 잠시 후 사형 집행인들이 내게 올 거라는 상상을 했다. 별로 흥분도 하지 않고 나의 새로운 인생을 생각하며 아침을 기다리던 차에 그가 돌아왔다. 그는 내게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았다. 마치 여행을 떠나기 전에 흥분하는 것처럼 서두르고 있었다. 밖에 자욱한 안개가 끼어 있다고 했다. 나는 그 말뜻을 이해했다. 날이 밝을 때까지 나는 그에게 고국에 두고 온 것들에 대해, 우리 집을 어떻게 찾을지에 대해, 엠폴리와 피렌체에 우리 가족이 어떻게 알려져 있는지에 대해, 어머니와 아버지, 동생들과 그들의 버릇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아침이 다가올 무렵 내가 이 이야기에 홀려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내가 두고 온 곳에서 다시 삶이 지속될 거라고 믿었기 때문인지도 몰랐다. 나는 호자도 역시 같은 생각을 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기분 좋게 믿었던 것을 알고 있었다. 우리는 침착하게 말없이 서로의 옷을 바꿔 입었다. 그에게 나의 반지와 몇 년 동안 그에게서 감추어 왔던 메달을 건네주었다. 메달 안에는 증조 외할머니의 사진과 저절로 하얗게 변해버린 내 약혼녀의 머리카락이 들어있었다. 그는 메달이 마음에 들었던지 목에 걸었다. 그러곤 천막에서 나갔다. 고요한 안개 속에서 서서히 사라져가는 그를 바라보았다. 주위는 밝아지고 있었다. 잠이 몰려왔다. 그의 침상으로 들어가 편안하게 잠을 잤다. 얼마나 서로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고 정말 세세한 내용들을 다 알았으면 이 삶이 가능할까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 삶을 뒤바꾸는 일이 벌어지죠. 네. 그리고 그 매개체는 하얀 성을 바라보면서 이들이 느낀 감정에 의해서 예, 결정적으로 촉발이 됐다는 것도 경원 씨가 낭독한 부분에서 드러납니다. 하얀 성, 그러니까 이렇게 빛나는 것을 보면서 이제 이들은 깨닫는 거죠. 아, 우리가 절대 이 하얀 성에 어떤 오를 수 없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삶으로 그 생각의 방향을 돌리게 되는 것인데요. 경원 씨는 이 부분 어떠셨나요? 이렇게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암시 같은 건가요? 우리 하얀성을 침공하지 못했고 침공에 실패했습니다. 네. 그 이후에 뭔가 체념하듯이 서로의 삶을 바꿔서 살기로 네. 서로 스르르 옷을 벗고. 그쵸.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문학적인 예. 장면이죠. 예. 그러니까 이걸 그 논리적으로 설명해 내기는 정말 힘든데요. 이를테면 이런 거 아닐까요? 오랫동안 사랑한 연인들이 있었습니다. 뭐 한 20년 동안 사랑했다고 치죠, 이들처럼. 근데 두 사람이 어느 순간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다. 라는 걸 이제 무의식적으로 느끼고 왔던 거예요. 근데 어떤 계기, 그러니까 이를테면 하얀 성을 이렇게 두 사람이 여행을 가서 본 겁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말하지 않아도 네, 생의 어떤 한 순간이 끝났구나. 그리고 뭔가 돌이킬 수 없게 우리의 어떤 것이 변해버렸구나. 자연스럽게 인식을 하고 두 사람이 결별을 하게 된다. 가능하지 않을까요? 저는 가능할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자연스럽게 어떤 이별의 합의에 이르는 거죠. 그걸 보고 나서. 인생의 한 챕터가 네. 이제 매듭이 지어졌고 그쵸. 새로운 시작이 된다. 네. 네. 그러니까 그 하얀성이랑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로 지금 여기에서 쓰이고 있는 것이고요. 그 앞에 내가 모든 일들은 우연처럼 일어나지만 결국 그것은 하나의 필연이었다.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얀 성에 오게 된 것, 무기를 만들고 뭐 다 했지만 결국에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되고 뭔가 모든 일을 벌였던 것은 우리의 삶이 이렇게 서로 뒤섞이고 결국엔 서로의 그 삶 자체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필연이었다. 이러한 그 결과와 이어지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되기 위한 모든 과정이었다.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의미들을 부여할 수 있겠는데요. 이 분신 혹은 도플갱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는요. 그것이 내가 갖고 있는 무의식적인 측면,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컴플렉스나 그리고 내가 욕망하는 것들이 바깥으로 튀어나온 것들을 이제 도플갱어나 분신의 그 형태로 나온다고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결국 동서양의 문명이라는 것이 계속 무슨 고유한 어떤 것들이 있어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나와 호자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침투한 채 그리고 서로 삶의 어떤 그 뿌리를 다르게 내린 채 그곳에서 이질적으로 또 성장해 나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문명이라는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의미를 또 담아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동서양을 관통하는 이야기들, 문명에 관한 이야기들도 나눠봤습니다. 예. 이후에 이 두 사람의 삶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서술이 이어지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청취자 여러분께서 직접 읽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경환 씨는 오르한 파묵의 하얀성, 전체적으로 또 어떻게 읽으셨는지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읽던 독서의 패턴을 조금은 다르게 가져가야 하는 독서였던 것 같고요. 역시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고요. 근데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 중에 가장 대중적인 작가라는 평가도 받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대중적이지 않고 서사가 어렵고 이렇진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주제를 다루는 방식, 생각하게 만드는 방식 같은 게 지금까지 만나본 작가들과는 또 다른 매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낭만서점 69회에서는 오르한 파묵의 하얀성 다뤄봤습니다. 다음 주 낭만서점 70회에서는 성석재 작가의 신간 미리도 괴리도 없이 라는 작품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